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진보. 조성주, 김종철의 쾌걸진보. 새해 처음 맞이하는 쾌걸진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치고 나오는 제주. 네. 김종철 전 진보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야, 전날 마신 술이 들깬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감사합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긴장했어요. 너무 네. 늦게 왔어.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8시 생방송인데 몇 시야 지금? 8시 반에 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둘 다 보니까 전날 과음이 숙취 해소가 아직 안 된 표정이야. 그죠? 아니, 저는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일정이 많았어요? 아니요, 대한민국 대표 일정인. 글을 쓰다가 너무 늦게 잤어요. 글을 쓰다 너무 늦게 주무셨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늘 피곤해 보이세요. 네, 늘 피곤할 그렇습니다. 때는 막하산삼. 아, 예. 우리 곁엔 새해에도 막하산삼. 그럼요. 새해에도 네. 막하산삼으로 우리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철 대변인, 새해는 좀 직함이 바뀝니까? 뭐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하고 제가 동작구 공동위원장.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그러면 누구랑 공동으로 위원장? 원래 정의당에 계셨던 김종민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 네. 제 사수. 네. 저는 이제 쫄따구. 부사수? 네, 부사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수와 부사수만 있는 거 아니야? 서울시당에 뭐 당원이 한 지금 6천 명 정도 되니까. 네. 오, 서울시당 당원이 6천 명이나 돼요? 정의당의 최대 어떤 조직을 최대 계파예요? 네, 최대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예. 그렇군요. 이야, 얼굴이 달라 보이네. 6천 명 얘기하기 전하고 6천 명 얘기한 다음에 사람이 어깨 높이가 달라 보여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5,500명 되시더라고요. 500명 는 거예요? 좀 더 늘리세요. 한 5만 명 늘려야지. 아니, 정의당이 당원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시당만 거의 1,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1,000명. 예, 전국적으로는 한 3,000명 넘게.
그러니까 그 12월 한 달 만에 그렇죠. 네. 한 4천 명 되나? 예. 그 정도 되죠. 11월, 12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000명? 네. 7만 명 늘었다는데. 우리는 당비가 만 원이어가지고 아, 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비싸서. 네. 그렇죠. 2,000원대 만 원. 2,000원대 만 원. 네. 좀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안- 당비는 곧 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입니다. 그렇군요. 뭐 소비에트 유니언처럼 얘기를 해. 그렇죠. 아 근데 뭐 학생이나 좀 지금 일시적으로 네. 직업이 없으신 그래. 분은 5,000원. 취준생들 네, 그런 사람들은 5,000원이에요? 네. 반값 할인?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반값 할인. 그렇습니다. 복지국가의 정신에 한 거죠. 그렇군요. 뭐 혹시 또 취준생 증명서 내라, 뭐 이력서 내라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치사하게? 말만 하면 말만 저는 하면 그런 돼요? 건 또 그런 건 또 저희가 다 허술하게 후하게, 하죠. 허술하게 일부러 허술하게 예. 많은 가입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소개 말씀을 좀 바꿔야겠네요. 진보신당 전 대변인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공동위원장 좀 길잖아요. 길어요. 위원장. 왜 이렇게 길어요. 진보는 길어 모든 게 좀 짧게 해. 예? 그러니까 예, 좀 짧게 네. 짧게 해주세요. 기억하기 쉽게. 김종철 위원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장? 네. 김종철 씨. 뭘또 김종철. 아니 요새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위원장이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분 사고 쳤잖아 이번에. 크게 쳤죠. 대형 사고 쳐가지고 오늘 그분 생일이에요. 1월 8일. 어? 김정은. 그래서 김정은의- 생일 맞이 이벤트라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생일 맞이 이벤트로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대요. 생파 기념으로 핵실험을 하는 상당히 위험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폭죽을 수소폭탄으로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폭죽을 수소폭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네. 발음이 막 떨리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예, 사실 동북아 정세를 완전히 핵의 위험 속으로 빠뜨린 날인데요. 우선 이 북한 핵실험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디서 이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수요 시위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진짜 깜놀 했거든요. 김종철 위원장님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인터넷 보다가 서핑 중에. 인터넷은 아니고 네. 누구랑 만나고 있었는데 네. 그 방송에 자막에? 네, 잠시 후 뭐 조선중앙방송 중대 보도 예정 딱 네. 나와서 뭐야? 뭘 또 중대 보도 순간적으로 이거 핵 뭔가 했나 보다 그때 생각했는데 아니나 네. 다를까 네. 게다가 또 뭐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니까 네. 대박이다 이런 네. 생각했죠. 우리 국민들 또 난데없이 화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새. 수소탄과 원자탄의 차이.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예. 핵융합과 핵 핵분열의 차이 막 이런 거. 예. 어디서 들으셨어요, 조성주 소장님은? 저는 핸드폰 앱에서 이제 속보가 띵동 날라오잖아요. 알림. 예. 그래서 뭐 인공지진, 그러니까 예. 지진,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됐다 했을 때 했구나. 예. 했구나. 그리고 빠르시네요. 작년에 이미 12월 10일 날 네. 수소탄 뭐 이런 발언을 김정은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수소폭탄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 이걸 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때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뭐 가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중국하고도 식으로 좀 수소폭탄. 미묘한 이제 저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말에. 예. 이번에 아마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뭔가를 했을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강대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 발표하고 하루 만에 지금 오늘 오후 낮 정오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너무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1단계 제재 조치, 1단계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확성기를 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대북 확성기 굉장히 예민해요 저쪽에서. 김종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군대 어디서 하셨어요? 군대 생활? 저는 병역특례였어요. 병특네? 병특이야? 네, 아, 병특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병특이야. 제가 우리나라 조만간 인사청문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병역특례가 이제 3년 동안 방위산업체 같은 데서 근무하는 건데 사주 훈련은 받고요. 네. 근데 사주 훈련을 창원에서 받아가지고 네. 제가 이게 완전히 휴전선 군대 부분은 잘 변방이네. 휴전선 부분은 잘 모르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현역 복무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휴전선 부근에서 확성기나 이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근데 뭐 탈북하신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그 일선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에 있는 군인들에게 북한 군인들한테 굉장히 뭐 심리적인 어떤 뭐 동요랄까 뭐 이런 게 네.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북한 정부에서 그렇게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확성기 문제만 나오면 예민 그 한 거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핵무기 탁 터졌다고 하니까 걱정 마 우리에게는 확성기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핵무기급 확성기.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조성주 소장님은 군대 어디서?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그냥 현역으로 뭐예요? 근무했습니다. 주특기. 애국자네. 저는 주특기는 아마 포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행정병, 그러니까 인사행정병. 예. 좀 똘똘해 보였구나 군대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행정병으로 뺐어. 예, 그런 거 그 아니야? 그냥 혹시 아버지가 빼준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무거운 거 잘 못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걸 잘 못. 대대 그냥 얘가 대대에 있으니까 네. 거기는 이제 그런 걸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자마자 빼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대대에서. 예. 그렇구나. 군대에서도 일정이 많으셨군요. 예, 저는 뭐 저녁 하루 전날까지 야근하다가 저녁해가지고요. 안철수, 안철수. 지긋지긋합니다. 예, 막 그런 거. 이때 전날 뭐 갑자기 대바라 저렇게 폭언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여하튼 지금 이 상황은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쨌든 그 저희는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얼마든지 비판도 할 수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판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쪽은 민주사회가 아니니까 그 김정은 그러니까 그걸 최고 존엄이라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뭔가 뭐 조그만 발언이라도 하면 그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즉각적으로 응사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지난번에 사실 목함 지뢰 사건 때도 이게 전쟁 위협까지 갔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대강 구도로 계속 가면 한반도가 굉장히 심각한 정세 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총선 앞두고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북핵 실험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김종철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딱 터졌을 때 네.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네. 그러니까 남북일 삼국 지도자 어느 누구에게도 나쁘지 않은 소식 같다. 적어도 지도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이거 터쳤다 우리가 한번 보여줬다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럴 테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뭐 봐라 뭐 이렇게 그 아베 제일 먼저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무슨 뭐 거기도 뭐 NSC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걸어가는데 네. 아주 얼굴이 이게 웃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하는데 네. 뭔가 막 이렇게 그 전투에 나가는 장군처럼 네. 근데 실제 전투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네. 내가 멋있게 보일 기회가 왔다 이런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게 그 박근혜 정부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공지에 몰려 있었는데 네. 한 방에 만회시켜줄 게 찾아왔다라고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앞으로 뭐 이렇게 뭐 무슨 봉쇄를 한다 뭐 한다 해도 크게 그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신북풍이 거세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북풍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조성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이나 뭐 청와대는 지금 표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도 역시 5월까지는 아마 적극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는 혹이다. 사실 이거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에 떠는데 네. 정치공학적으로는 혹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 상황도 웃긴데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네. 그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 5월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래 왜 5월이에요? 4.13 총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4월 이게 뭐냐면 북한이 네. 5월에 그 몇 년 만에 치러지는 당대니까. 71년 당대회. 그렇죠. 예. 당대가 이제 북한이 5월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북한도 예. 그걸 맞춰서 했다는 이제 추측이 높고 네. 다른 것들도 추가로 여러 가지로 그 액션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남쪽에서도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예. 이게
탁구공 주고받듯이 예.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국면은 5월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제 진짜 경로해야 되는 국방부나 뭐 국정원에 지금 경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은밀히 진행해서 핵실험 할 걸 몰랐다. 네. 뭐 기상청이 이렇게 제일 먼저 알았대. 그렇죠. 그건 이제 인공지진은 보통 네. 지진이랑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기상청이 딱 잡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인공지진을 예. 감지하는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예.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MBC 미국의 MBC 방송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네. 이걸 이미 그렇게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한국의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 매번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작년에 군사적인 어떤 긴장 상태가 있으면은 네. 예산을 계속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지금 무용지물이었다. 어제 답변 보셨나요? 국회에서 답변한 게 내용이 뭐라고 왜 몰랐냐?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해서 몰랐다. 아, 은밀하게. 예, 예. 저는 이거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나 어떤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답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댓글로 응징할 것 같다. 기대되는데요. 그 아, 추천이 기대된다, 한 그 2천 몇 개 달렸던데. 추천이? 예, 아. 추천만. 내가 본 시점에. 그 몇 시예요? 그거 한 거의 첫날이었어요. 첫날에 국정원 발표 나오자마자 강력한 댓글로 응징할 것 같다. 이렇게. 아, 진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정말 해학을 섞어서 비판하고 있지만 이 국정원하고 국방부 특히 이제 외교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북한 4차 핵실험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기자들이 막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통상 핵실험하면 중국하고 미국에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그쪽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연락이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외교 주권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국방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관리가 되고 있는 국가인 거냐. 이게 세월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이게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 미국 NBC에 따르면은 이미 미국은 2주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동맹국가잖아요. 동맹국가면 최소한 자기들이 2주 전에 알았으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정보를 줘야. 디스카운트. 반값, 우리 디스카운트. 반 좋아하잖아. 50% 디스카운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지금 정의당 당비도 반값 해준다는데. 알려줬는데 뭐 네. 누가 안 받은 거 아니야? 팩스 잘못 받아가지고. 팩스가 잘못 왔나? 그러니까 좀 이런 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런 정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국방에서 무기 만들면은 전부 뭐 미사일이 없는 방식으로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니까 허술한 관리가 어디까지 될 거냐.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면 결국 이것은 선거용으로 쓰려고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 거라고 보세요? 김종철 위원장님. 당연히 이제 연일 뭐 종편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싸움 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핵무기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한번 터쳐주면 그 그림 화면 같은 거 버섯구름 같은 거 보여주면은 강렬한 인상이 남잖아요. 저게 막 우리한테 쏟아질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좀 현장에서 현실에서 좀 경험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갈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뭐 선거 때도 인사해야죠. 그렇고 인사하고 그럴 때 그럼 어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저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별로. 네. 그러니까 노인들은 특히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제가 일부러 가서 말을 겁니다. 무슨 이슈를 갖고 거냐면 예를 들면 그 기초연금 같은 거. 기초연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세계 10위 뭐 무역대국이라고 하는데 조금 올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배웠다는 느낌이 든다. 뭐 네, 아니면 네. 좀 이렇게 인텔리. 고상해 보인다는 그 노인분이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거 좋지. 근데 그 돈만 있으면 그거 누가 못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마 그 포퓰리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문에서 보신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노인분이 에이구 나라도 잘 산다는데 돈도 많이 국민소득 뭐 몇만 분이라는데 좀 더 주면 좋지 뭐 이래요. 그리고 노인들끼리 논쟁을 하세요. 저는 그냥 한마디 하고 딱 그래도 제가 네. 야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제가 2번이나 봤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마지막에 네. 좀 밀린다 싶은 그 보수적인 분이 노인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퍼주고 난리야 북한에 딱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그러면 그 순간 일순간에 대동단결돼요. 대동단결. 네. 네. 완전히 이게 프레임이 글로 딱 들어가면 네. 완전 대동단결돼서 그다음부터 뭘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전망 문제로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이슈를 잡아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총선 전략을 야권이나 또 진보는 짜야 되는데 네. 이 문제가 덮이는 거죠.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북한 이슈가 나오면 기승전 북이라고 홍익표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이슈는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북한으로 종결이 된다. 이런 기승전 북 이런 논을 주장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아주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냥 대동단결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사실 민심이 그렇기도 하고 결국엔 정치는 그것을 또 받아서 갈 텐데 조성주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단 어떻게 할까? 당장 아마 오늘 정도의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고 안보도 위기에 처했는데 북한 때문에 당장의 노동 악법 5법 처리하고 관련 법안 처리해라.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지금 뭐 경제 활성화라고 우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 청와대와 네. 이게 여당의 프레임은 이게 사실 청와대의 프레임인데 네네. 정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국회를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국회의장 압박하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이용한다면 바로 국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빨리 통과시켜라. 지금이 이럴 때냐, 정쟁할 때냐. 그러면서 이제 뭐 파견 노동자를 확대하는 법,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 해고를 쉽게 하는 법들을 네. 이걸 명분 삼아서 압박을 더 거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된 노동 이슈들 그리고 쟁점 법안들 이거 모두 다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국회를 다시 한번 압박하는. 청와대가 압박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그렇죠. 잘못된 한일 협상 관련해서는 또는 이제 논의로 치더라도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밀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종철 위원장님?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려 준 거죠. 북한이 그렇죠. 네. 그 저기 뭐 사실 이게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 계속 가져가면은 네. 그 정부한테 큰 그 이득이 되는 게 없을 거고 실제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첫 국무회의인가 거기서 전혀 그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베는 이제 첫 그 중의원 연설에서 그렇습니다. 따냈다. 예. 더 이상 한국 정부가 불가역성을 또 강조했죠. 그저 불가역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슈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몰려 있었는데
이 뺨 그죠 이제 울고 싶었는데 그냥 뺨을 정확히 때려준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양쪽 뺨을 팍팍.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아베 총리와의 15분간 대화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발언을 유의해 달라라고 이제 좀 요청을 했는데 그런 대목 정도가 나가면 어떻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럴 상황은 이미 지났다? 지났죠. 네. 예, 너무나 많은 것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제 외신들의 평가도 이미 이제는 좀 차분하게 이것이 과연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한 것이냐, 네. 이런 이제 평가도 굉장히 냉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 쪽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네. 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엔 반기문 총장이 네.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지만 네. 그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덮을 거냐, 네. 향후의 이슈들을 중요한 이슈들을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핵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덮여질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이제 코스피나 경제 네. 관련된 지수들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대북확성기를 이제 다시 재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월에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대북확성기 되고 3월에 한미 군사연합훈련이 있으면 이게 이제 환경이 조건이 어쨌든 서로 강대강을 계속 전술을 쓸 수 있는 게 마련돼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측면에서 꼭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실에서 북한의 어떤 핵 위협 가만히 한번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정도를 돌아보자고요. 네. 핵 문제 나온 게 이제 10년도 더 됐죠. 그럼요. 돌아보면 북한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핵 전력을 확장하고 핵 기술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증강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걸 소형화하는 작업에서부터 뭐 어디서 이제 운반하는 거 쏘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난 10년 정도 보수 정권 10년 안보에 강화되는 보수 정권 10년 동안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오마이뉴스 이제 팟짱에 이제 청취자가 아니죠. 시청자분들도 네. 뒤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안보에 강화되는 보수가 맞는 거냐 지금. 과연 맞는 거냐. 북한의 핵 능력만 오히려 키워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일부러 실패한 것 같아. 일부러?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북한이 더 이렇게 예. 이렇게 위험한 국가가 될수록 예. 남쪽의 보수파나 이런 건 더 좋으니까. 국내 적대적 정치가 공생. 훨씬 더 네, 뭐 이런 거죠.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커질수록 그렇죠. 남한의 보수 세력들은 훨씬 그것을 활용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아까 경로당 대동단결. 아 근데 그거는 진짜 한반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동북아 정세가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결과적으로는 큰 불운이 닥치는 거잖아요.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게 일본의 재무장만 강화시켜주는 방향, 또 자위대 파병도 유사시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이제 뭐 진입 여기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너무 진도를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앞서가는 생각마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굉장히 우려가 돼요. 좀 불운한 게 네.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뭐 이런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국 정부가 좀 그나마 민주화된 정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정부 때는 미국이 부시행 정부 해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보려고 그래도 그때 미국이 네오콘이었죠. 뭔가 안 해주고 네. 거꾸로 미국에서 이제 뭔가 조금 분위기가 결만한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MB 박근혜 이런 식으로 가서 실제로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민들로 보면 제가 볼 땐 좀 불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걸 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왜 그러세요? 거기 우리 광고 안 해.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이 불운한 상황을 또 행복한 상황으로 만드는 게 또 우리 국민의 능력이고 저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번에 좀 또 하나 특이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 한미일 군사 삼각 동맹의 강화.
아닌가 싶어요. 앞서 3월에 그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올 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5월에 북한 당대회가 있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이 전반적인 일정을 본다면 올 한 해는 국제적으로 북핵 문제가 상당히 좀 위험한 문제로 또 미국 대선의 이슈로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우려도 큽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너무 우리가 국제정세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김종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국제통인 조성주 선생님. 저는 뭐 지금 미국이 이제 올해가 대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행정부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뭐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는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뒤에 있는 이슈죠. 지금 급한 이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한지 모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중동 문제라든지 지금 중동도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예. 있어요. 예. 사우디 이란. 아, 그렇죠. 네, 사우디 이란. 이거는 규모가 다른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중동의 문제는. 물론 제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북한 이슈는 지금까지도 계속 뒤에 이슈였어요. 행정부의 우선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게 크게 결정 순위가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화당 쪽에서 후보들이 이제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정통적으로 미국 정치로 보면은 이제 그건 북한 문제는 좀 뒤에 이슈일 것 같다. 후순위의 이슈이기 예, 때문에 후순위. 그렇게 예.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노림수를 읽어서 그렇죠. 이게 대선 쟁점화하려는구나. 그런다고 우리가 대화에 응할 줄 알아? 뭐 이런 예, 방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나올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그 장성 기자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이번에 사실은 이 굴욕적인 위안부 관련된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이 뒤에도 미국의 그 강력한 푸시가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 아닙니까? 네.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치 한미일 일정에 삼각동맹 따라서. 예. 이거 이제 굉장히 강화하는 거니까 피보트 아시아 네. 그러니까 아시아를 회귀해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제 동아시아 외교 전략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걸 근데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안 풀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결국은 꿇어앉힌 거예요. 누구를? 한국을 꿇어앉힌 거죠. 네. 대한민국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네. 북한이 지금 거기 그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더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 이 안보적으로는 지금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니, 그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요? 트럼프는 좀 예. 네. 아유 참 그 아저씨는 좀 조용히 하시면 좋겠어. 트럼프는 묘한 게 이제 계속해서 오히려 이 워낙 포퓰리즘적이니까 지금 네. 한미 동맹 자체를 문제를 계속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에 퍼주기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는 그렇게 거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 맨날 그 경로당에서 그 노인들이 북한에 퍼주기 얘기할 때 트럼프 지금 한국에 미국이 퍼주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트럼프는 정보가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방위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와 있는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지, 환경오염 비용 이런 거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더 알고 이상 있어도 그 사람은 아, 그래요? 그분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아. 얘기하실 분이 아니죠. 그럼 못 됐네. 모를 것 같은데 진짜로. 여하튼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 북한 핵실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우리 동맹 국가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통화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이라는 표현을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썼다면, 이걸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진보의 강철 이빨. 김종철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중동 문제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잘 모르나 보죠. 아니, 그것보다, 너무 성의 없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논평을? 그것보다 예. 사실은 뭐 오바마 입장,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네.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제 그 동아시아에 미국 친미 라인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게 걷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그 위안부 문제나 이게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걸 정확히는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와중에서 나온 얘기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성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 팬이거든요. 아, 팬이에요? 원래? 광팬? 뭐 네.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오바마라는 정치가의 어떤 정치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많이 딴 데 강의나 교육할 때도 인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아메리카의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이라는 어떤 패권 국가의 강대국의 전 세계 이제 외교안보 자기들의 이제 이익과 이해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마 뭐 본인에게는 이제 그게 소명이겠죠. 미국이라는 대통령의 그런 차원에서 나온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겠죠.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네. 그 정도까지 이걸 이제 어떤 그 립 서비스를 넘어선 수준이죠. 그 정도라면 네. 정의로운 네. 결과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만큼 현재 미국의 그 아시아에 대한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실제 뒤 압박이 얼마나 셌던가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을 전해 들으면서 네. 아 이번에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미국 쪽에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했었던 거구나.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이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에서도 늘 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전쟁 중에 벌어진 성범죄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엔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입장이 그 이번 결정이 굉장히 잘된 결정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 우리 사회, 특히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주는 그 심리적 충격 피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 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님 뵀는데 그 누가 이제 그 추우시니까 차 안에 봉고차 안에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계시면 너무 이게 약간 그 답답증이 네.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지. 문을 열어놓으면 또 춥고 닫고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인사하면 또 피곤하시잖아요. 막 힘드신데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피해자의 입장 그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전쟁 중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고. 이거는 국제사회 이슈였고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대만 여성, 중국 여성 많은 국제사회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거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그리고 이것은 사실 미성년 소녀들에 대해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오바마가 정말 오바가 아닌가 누가 오바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저는 모르고 했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자기네 국익 본인들의 미국의 국익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안보나 이런 쪽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던 걸 알면서도 했던 이런 발언이고요.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거는 이건 한국 외교의 참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했는가. 그간의 한 10년간 보수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안보 문제를 위해서 네네. 쓰여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네. 어떤 존엄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위안부 문제.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도 네. 아니 국익이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고 안보고 이런 것보다 보다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더 중요한 게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를 인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난 10년간 네. 한국의 외교부가 그런 노력조차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미국 하원에서 있는 그 정부가 혼다 의원인가요? 예. 그 일본계
그분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를 못 시켜놓은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대협이 24년, 25년 동안 쌓은 성과잖아요. NGO 베이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윤미향 대표가. 아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뭘 했다고 이제 와서 종이 한 장으로 공동 보도문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들 모시고 세계를 다닌 분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참 간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건데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야권에서는 이것을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했죠. 그거 10억엔을 받지 말자.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을 해서 재단을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그 김종철 위원장님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 해법도 필요하잖아요. 재단 설립 문제, 그리고 또 재단의 주체가 우리 정부가 되는 거고, 그 일본과 협상한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또 10억엔 정도 받아서 그 재단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고 뭐 어쩌고 이런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냐. 이게 NGO 차원에서의 주장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공식 입장은 조성주 수석께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어떤 정부든 이런 협상도 할 수 있고 저런 결과도 낼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다시는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말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합의해 온 거를 전 국민이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름 이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본다면 네네. 저는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네, 네. 국회에서 이게 뭐 총선 전이든 총선 후든 이게 왜냐하면 그 이제 박찬훈 교수가 이제 한양대 로스쿨 박찬훈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네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거론하거나 그것을 따지려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제약돼 있는 거다. 법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일본과의 조약,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하면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자신 있으면 국회에서 다뤄야 되고 국회에서 논쟁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라.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의 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문서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정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동 보도문 형태로 양국이 그냥 각자 발표하고 그리고 각자 외교장관이 그 본국이죠.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기자들 만난 거니까 뭐 본국에 돌아가서 일본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외교장관은 또 우리 외교부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자기가 뭔가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지도자인데 이 정도 받아왔으면 그냥 인정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국회를 알로 보고 물로 보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한두 가지 무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요. 예. 참 이게 근데 그 정의당 해법, 네. 그 공식 해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양국의 합의냐 공식적인 합의냐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이럴 때 이제 참여정부 때 한미 FTA 이건 이제 국제법상 규범적인 어떤 조약 같은 걸 맺는 거잖아요. 네. 협약을. 근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럼 국제법상 어떤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거냐 지금 한일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형식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게 뭔가 이상한 발표문을 한 것뿐입니다. 협상의 정체도 모호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이면 불가역적이라는 말 자체는 네.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본인들은 그렇게 수사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러면 걸어내면 안 되는 거냐? 걸어내면 뭔가 무슨 뭐 국제법에 무슨 제재를 받고 네, 네. 뭐 크나큰 우리가 무슨 뭐에 들어가는 거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으면 내 생각으로는 그걸 가지고 좀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국회에서 다루다 진짜로 그래. 이게 그렇죠. 법으로 딱 규정하자 조약으로. 네. 그러면 당신이 한 게 맞는지. 네. 그러면 갖고 와라 그 합의문을. 그렇죠. 그렇게 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 내세울 게 제출해라. 없잖아요. 예. 마치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나 못 믿어? 막 이렇게. 맞아요. 나 좀 믿어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결국은 협상 자체는 무효다. 협상은 무효다. 무효고 네. 재협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형식은 이제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네. 아니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렇잖아요. 네, 국회에서 네. 다루지 못한다는 게 우습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예,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당도 이번 협상은 무효이고 재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소녀상 이전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 특히 일본 외무상 계속 하는 얘기인데 마치 소녀상 이전 철거가 전제 조건인 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뭐 정부가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그 세워진 평화비이고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전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소녀상 보셨어요? 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네. 예. 그 위협적이던가요? 전 그냥 작품 같던데. 아름답죠. 예. 아름답다는 표현 슬프죠. 슬픔을 아니 느끼는. 근데 그 소녀상 자체가 담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네. 얘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 작품을 보는 눈 이런 게 생겼는데 그 그림자 거기 이제 나비 그다음에 주먹을 쥔 손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미술 작품이고 종로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없애라고 집착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치 이제 10억엔 돈 주는 것도 사실 뭐 그 우리나라에 뭐 100억이 없겠어요. 그까짓 거라 그러면 안 되지. 뭐 그 정도의 돈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자꾸 이렇게 맛교환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그 소녀상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일본 정부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게 어떤 이렇게 그 특히 이제 미성년 13세, 15세 네. 그 20만 명 막 이렇게 끌고 갔다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걸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뭐 그 보니까 그 앞에서 지키는 청소년들도 무슨 학생들도 경찰이 소환장, 소환장 보냈다. 소환장 보냈어요. 예, 어처구니가 없죠. 25년 만에 처음이래요. 네. 소환장 보내고 그러는 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 정부야? 에? 어떻게 봐야 돼요? 만주국. 갑자기 그 영화 뭡니까? 작년에 마지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그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지? 암살? 암살에 만주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해방이 돼서
해방될 생각 때문에 이제 언젠간 집에 돌아갈 생각 때문에 지붕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붕에 비가 새도. 그렇게 살았던 독립운동가의 후예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지키는 그 학생들, 대학생들한테 그 가수 이승환 씨가 담요 갖다 준다고 핫팩 갖다 준다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막 전달 못하게 막았다면서요.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장님. 노숙인 뭐 일제 단속 뭐 그런 차원인가? 좀 네? 약간 좀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위안부 문제라는 게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이념의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지금 보수 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피켓이나 이런 것도 뭐 종북 단체, 뭐 심지어 이런 이제 막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정치가 특히 통치자가 정치 리더가 지도자가 어떤 갈등을 선택하는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시민들이 기존에 한 번도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념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지금 경로당에서 또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론이 이거, 벌어지겠죠. 네, 예. 이걸 가지고 경론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이게 뭐라고 했냐? 이게 가장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정치.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국내적으로는 가장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거 이전에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뭐 어떤 민족적 어떤 정체성,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인권, 네. 이런 거 역사 네. 이런 걸 거의 그 현실의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정치 그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선 바야흐로 D-96일입니다. 결국 이런 나쁜 정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정치를 좀 제대로 된 정치,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 이렇게 바꾸려면 진심된 정치? 이렇게 바꾸려면 혼이 정상인 정치? 이렇게 바꾸려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요.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그 보면 각 당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은 공천 룰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진보. 정의당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고 계세요? 로고? 저희도 선거 준비를 뭐 당연히 하고 있죠. 정의당 더 크게 써주세요. 뭐 이런 예. 땀돌이. 땀돌이. 땀돌이? 아, 그게 땀돌이에요? 네. 땀을 그럼- 흘린다. 혹시 기름 뭐 선전 석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화석 연료 시대를 좀 이렇게 넘어서서 대한에너지 시대, 대한에너지 대한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 요즘에 이제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야당의 복수의 야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수 야당 시대. 복수 야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대항해 시대 같은 게 열리듯이 대야당 시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복수의 야당 시대가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의 차이나 이런 건 있을지라도 현실로선 이제 나온 거죠. 네. 현실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야당이 대한 야당이냐, 어디에 더 시민들이 좀 표를 던져야 되는, 네. 주목해야 되는 야당이냐, 이제 노선 건전한 노선 경쟁에 이제 돌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서로가. 그래서 대안적 야당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슬로건은 정의당은 다릅니다라는 이제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5일날 이제 총선 슬로건 CI 뭐 캠페인 일정 등을 이제 언론에 공개했고 크게 써주십시오. 더 크게 쓰자 정의당. 쑥쑥 커라 미래정치. 저희는 이제 어쨌든 대안적 미래정치를 꿈꾸는 진보 정당이다. 네.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저희는 이제 인재 영입을 조금 빨리 시작을 한 편이죠. 네. 여기 아마 팟짱에도 좀 김종대 출연하셨던 단장. 네. 김종대 이제 전 디펜스 21 편집장이죠. 편집장. 예. 저희 이제 국방개혁 기획단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언론 쪽에 방송 쪽에 이제 계속 개혁 운동을 많이 해오셨던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요즘에 이제 풀뿌리 언론 지금 네. 5인 미만 언론은 언론으로 안 치려고 하는 정부의 그렇죠. 굉장히 예. 이상한 인터넷 오마이뉴스는 언론. 굉장히 큰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풀뿌리 언론들이 얼마나 오마이뉴스가 애정들이 많습니까? 예. 그 네트워크도 굉장히 심각한 강하지 문제예요.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언론들을 말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맞서서 사실 저희가 그 잘하고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뭐 금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론 탄압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다루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정의당이 그걸 챙겨서 하고 있군요. 네. 여하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권이 그 복수 야당 시대가 됐고 상호 간에 노선 경쟁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소선구제에다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다양한 야당들이 전부 출마하면 결국은 새누리당 대 다야 이런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싹 다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컨대,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5%, 10% 이내에서 표로 경쟁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뭐 몇백 표 차이로, 혹은 뭐 몇십 표 차이로, 떨어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결선 투표제라도 도입해 놓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를 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김종철 위원장님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 문제- 단연간 선거에서 그런 걸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국 시도당 위원장 모아서 같이 얘기도 했는데요. 그 야권 연대를 좀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저렇게 나눠지고 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새정치 시절에 이렇게 더불어하고 안신당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도 내부에서 이제 개파 싸움, 공천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돼버렸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상태로 가면 다 공멸이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 있게 야권 연대를 하자. 예를 들면 지지율대로 어느 정도 나누거나 이렇게 책임 있는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정인데. 네. 근데 또한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네.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당이 야권 연대를 하겠다. 네. 그럼 왜 쪼개는 거야? 막 이런 지금 안 하겠다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2월 달까지 상당히 가고 그럼 그 기세대로 하면 한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어떤 수준의 야권 연대도 없다는 거고 그 발언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러면 3월 달 한 달 동안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막 이런 게 고민될 텐데 네. 그 한 달 동안 야권 연대가 당 차원에서 가능할 거냐 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그거는 심상정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이걸 또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정의당 입장에서 좀 책임 있게 제안해 보자 그런 입장으로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당 차원에서 그건 조절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아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그 지역 차원에서 그 알아서 야권 연대, 네. 후보 연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역 차원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김영춘 위원장은 차라리 중앙당 끼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일이 잘 될 수 있는데 중앙당이 끼면 오히려 일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조성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이제 그 김영춘 위원장님이 그런 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네.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아마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 쪽에 리더십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도 이제 이게 완전히 무슨 당대당 차원에서 물론 기본적인 큰 틀의 어떤 네, 서로 네. 간의 신사협정 같은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안철수 신당도 그 신사협정 같은 큰 틀은 동의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받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토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안철수 신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네. 뭐
천정배 신당 어떨지 국민회의군요. 예. 네. 뭐 어떻게 될지 국민회의, 모르지만 이제 예.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아까 아슬아슬해졌다는 건 네. 장윤선 기자님 말씀대로 네. 서로가 서로에게 비토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큰 틀에 이럴 때는 신사협정 같은 어떤 틀이 없으면 네. 공멸에 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은 서로 간에 방정식은 비록 복잡해졌을지라도 네. 이 방정식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어려워진 묘한 상황. 네. 그러니까 방정식은 2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됐지만 고차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고차 방정식이 됐지만 방정식 밖으로 뛰어나갈 수는 없는. 어쨌든 머리를 싸매고 고차 방정식을 다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 안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김영춘 위원장님 말씀이 조금 걸리는 건 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지금 이것을 그럼 이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랑 생물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계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안에 격정과 욕망과 네. 그럼요. 권력을 다룬다는 건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리더십이 각자가 서 있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님과 나머지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은 그거를 강력하냐. 그 지역까지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뭐 김영춘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님처럼 부산에서 뭐 그런 정도의 대체할 리더십이 있으신 거냐. 네. 확실한 거냐. 그러면 이제 안철수 신당도 이제 당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형태일 거냐. 과연. 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심상정 대표님 뭐 그렇죠. 만나보시지 않지만 네. 이제 철의 권력을 네. 당에서 철의 여인. 예, 당에서 휘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당내에서는 저희는 심상정 대표의 거역할 리더십이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거의 한국의 메르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당들이 야당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거냐.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내 또는 타당 지지자분들도 서로의 리더십들을 지금 흔드는 거는 조금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아, 참 그 마지막 분석이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팟짱을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그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이 아니죠. 벌써 올 올해죠. 4월 4.13 총선에서 야권 전체가 사는 길, 그 길목에 지도자들이 리더십 정말 성숙된 리더십으로 공멸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정치의 신사협정을 야권의 신사협정을 맺어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정치의 새 장을 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약 1시간가량 북한 핵부터 총선 전략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늦게 오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제 시간에 오시고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총선 말씀하셨지만 굳이 오마이뉴스가 오마이TV가 팟짱이 아침 새벽부터 생방송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100일간의 전투를 시작한 셈입니다. 최소한의 언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희가 그 역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른 종편들처럼 24시간 생중계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마이TV 또 오마이뉴스를 응원하는 10만인 클럽 후원의 힘으로 저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라도 여러분들에게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드릴 수 있는 정직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막 느낌이에요. 예? 우시는 느낌이었어요. 우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전 늘 웃죠.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10만인 클럽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민주종편, 제대로 된 진보정편 할 수 있다. 못해? 안 할 거예요? 드라마도 하시고. 드라마? 아니, 종편이 제일 중요한 건 보도 기능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보도 PP라도 보도 전문 채널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김종철님은 비언프의 그 김종철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언프가 뭐예요? 김종철의 비언프는 비즈니스 언프렌들리라고 저희 그 오마이뉴스의 비언프? 경제부장 맞습니다. 김종철 부장이 있어요. 맞아요. 오마이뉴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분이 지금 그 안식월 가셨는데 돌아오시면 이제 그 얼굴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 두 김종철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경제 관련된 대담을 해서 이 김종철과 저 김종철이 다른 차이점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가끔 여하튼, 전화가 네. 잘못 와요. 어떻게 해요? 녹색평론 김종철. 잘못 걸었어요. 오마이뉴스 김종철. 죄송합니다.
그래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김종철 홍보부장이 계세요. 예. 김종철이 되게 많아요. 흔한 이름이네요. 흔한 이름이에요. 네. 예. 어렵겠다 그럼. 예. 여하튼 김종철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는 좀 그 자신의 홍보를 위한 PR용 인사 멘트를 약 3분간 준비해 오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 김종철 사이에 유일한 김종철. 제일 머리가 클 겁니다 제가. 대두 김종철 대두 선생. 김종철. 예,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